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현대사회 범죄, 이제 심리학적 범죄의 원인론, 이제 그 큰 걸로는 이제 두 번째, 네,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인성이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이론이랑 인지이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성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성격,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퍼스널리티 시오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장애 봤었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좀 더 그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범죄라는 것을 인성이론에서는 이제 인간의 심리적 틀 내에 존재하는 저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선 이제 성격이라는 사람마다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게요. 이게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인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심리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개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뭐, 성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번역한 책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뭐 인성이론, 성격이론, 개성이론 뭐 다 같은 원어는 다 퍼스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의 특징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정신적, 신체적 작용 및 그 과정 시스템을 갖다가 성격이라고 한다. 근데 누구나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격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관적으로 성격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아니면은 좀 그쵸, 뭐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성격이 한번 형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 성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성향은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격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좀 범죄와 비행이나 범죄성과 관련이 되는 성격 유형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반사회적 성격.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반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의 대표적인 공통점인데요. 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격이라는 것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형성되는 시기는 아동기라는 거죠. 아동기. 이게 학자마다 형성되는 시기를 보는 범주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아동기는 몇 살부터 몇 살을 아동기라고 보느냐? 학자마다 좀 달라요. 교육심리학자들 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뭐 좀 적게 연령을 잡는 학자들은 3세 정도, 3세 전후를 보는 학자들도 있고 프로이드 이제 다음 이론으로는 우리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 이론을 볼 건데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5세에서 6세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 좀 많이 보는 학자들이 한 8세 전후 8세를 넘어가는 경우는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드물죠. 네. 사회학자들이 이제 청소년기 정도까지 보는 게 사회학자들이고요. 20세 넘어서 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봐봤자 한 8세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의 발생 기원은 아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려서 형성된 특정한 인성적 특징이 그 사람의 일반적 외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위를 특정 짓고요. 그 비정상적인 인성이 비행을 유발시키도록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1980년대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라는 학자가 범죄자의 인성적 특성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사이코패식, 우리 앞에서 봤었죠, 사이코패식. 그래서 퍼스널리티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지루해하고 또 죄의식이 약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매우 이기적이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생각, 남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족하고 감정이입, 동정심이라는 것도 없고 감정이입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격과 일맥상통해서 특히 이제 비행 청소년들의 주요 특성이 되는 정신병질적 특성을 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볼 건데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제 생활 전반에 걸쳐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합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매우 높은 이제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아기 또는 사춘기 초기에 시작돼서 성인기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재, 사회병재,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온전치 못한 정신적 작용은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사이코패스를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특징으로 보자면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 고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현재 일을 이제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는 시시한 일로 여기고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만 말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거칠애를 하고요. 언변이 매우 유창하고요. 또 전문적인 용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인격자인 척 행동을 함으로써 가면을 쓴 인격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무책임한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착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성적 대상자를 소유한 경력도 있고 이제 바람도 잘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역할 역시 제대로 반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탕진하거나 이제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활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타살, 사고사 등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그 청소년기를 보면은 보통 이런 품행장애를 겪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을 거칠 때 품행장애를 거쳐서 이제
이게 품행장애를 거쳐서 성인기가 됐을 때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품행장애는 사실 어른한테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품행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교과서 우리가 쓴 교과서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이제 청소년 소년 비행론 하면서 이제 그 수업하는 자료에서 좀 발췌를 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뭐, 품행장애라고, conduct disorders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파탄성, disruptive라고도 하고요, 충동 통제, impulse control, 그 다음에 품행장애, conduct disorders. 그래서 파탄성,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 문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갖다가 품행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부적응적인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DSM-5의 우리 이거 설명했었죠, 그쵸? 이제 정신 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정신 질병을 통제하는 분류하는 편람인데요. 이제 이게 1판부터 5판까지 나온 건데 가장 최근에 나온 판이 이제 5판입니다. 그래서 5판에서 이제 장애 유형을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품행장애에 대한 하위 장애 유형으로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고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품행장애, 그 다음에 도벽증 및 반사회적 성격 장애 등을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보통은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 장애, 도벽증, 여기까지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 성인이 되게 되면 이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고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 장애, 요 정도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위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적대적 반항 장애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건 이제 청소년기에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장애 내용입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권위에 이제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반항적이고 굉장히 거부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어른 말 도저히 듣지 않는 것,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하여간 학교나 가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말썽을 일으키고 심각한 문제를 매우 많이 야기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에게 적대적, 이제 반항적, 거부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장애입니다. 이러한 적대적 반항 장애를 가진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분노를 잘 표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잘 내고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고 어른에게 이제 말 한마디를 듣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에게 논쟁을 통해서 항상 도전을 하고 말대답이라고 하죠. 말대답. 그리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을 안 듣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술을 굉장히 일부러 고의적으로 심술을 굉장히 잘 부리고요. 굉장히 또 복수도 잘합니다. 복수심이 강해서 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항적 행동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품행이 그 경우에는 이제 근데 품행 장애 정도까지는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적대적 반항 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적대적 반항 장애고요. 자, 핵심 증상은 분노와 짜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분노와 짜증이 심하고요. 굉장히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요. 근데 이런 행동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겠죠. 네, 적대적 반항장애가 만성화가 되면 이제 부모와도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 반항장애가 만성화가 되게 되면요.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친구한테도 분노와 짜증을 내고 복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친구 관계에서 아무래도 소외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학업 성적 같은 경우에도 저하가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동기에는 참을성이 없고 우울하고 열등감을 이제 아무래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울하며 열등감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알코올, 이제 담배, 흡입제 등을 남용하기가 쉽고요. 이제 요새는 또 가뜩이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약물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요새는 또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약물을 또 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또 이 약물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도 높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품행장애나 기분장애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발생 시기는 아주 이르면 3세부터 네, 분노와 짜증, 반항하는 거, 복수하는 거. 네, 일반적으로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죠. 8세 이전에 시작이 되고요. 네, 8세 이전. 청소년기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매우 드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기 이후에는 청소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적대적 반항장애의 증상이 청소년기 증상 중에 좀 약간 겹쳐요. 네. 청소년기 증상 중에 약간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고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을 좀 안 듣는 증상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일시적이지만 여러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증상이 잠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이후에 잠깐 나타나는 그 증상을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어린 나이 아직까지 부모에게 그 애정 관계와 부모와의 그 애정 관계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하기는 흔치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전에는 남아에게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이제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게 되고요.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반항장애로 이제 이게 발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위가 심한 품행장애로 발전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그 explosive disorder라고 하죠. 이게 폭발성 장애인데요. 주기적으로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파탄적 양상을 보이는 장애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찾아봤는데, 한 정신과 이제 의사가 쓴 그 분류편람을 갖다가 재정리한 책을 이제 참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용어를 정리를 하고 증상을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 임상 증상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그 책을 이제 그 참조해 갖고 여기를 이제 내용을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좀 이제 약간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주기적으로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파탄적 양상을 보이는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지닌 사람은 언어적 공격 행위와 더불어 재물 손괴 및 신체적 공격을 포함하는 폭발적 행동을 가끔씩이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한마디로 지랄 발광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수위를 아시겠죠?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보통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네. 굉장히 언어적 공격, 이제 욕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부수고 집어 던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예. 폭력도 행사를 하고, 예. 화가 날 때 이제 자기 제어 행동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가 날 때 하는 사회적인 수위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야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발성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자극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또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을 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지나친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보이는 장애를 갖다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네, 이렇고요. 네. 그래서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지닌 사람은 마치 공격적 발작을 하듯이 폭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폭발적 행동을 하기 전에 심한 긴장 상태를 경험을 하고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 공격적 행동 이후에 후회와 당혹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학교 생활의 곤란, 그쵸? 이러한 행동을 학교 생활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직장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직업을 심지어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심지어는 뭐 물리적인 손괴 같은 걸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발생 시기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주로 나타나고요. 주된 발병 시기는 10대 후반에서 심지어는 멀쩡하다가 30대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의외죠. 예, 그래서 이러한 폭발성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폭력, 방화, 절도, 거짓말, 사기, 가출, 비행 등과 같은 올바르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위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장애입니다.
품행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 양상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품행장애는 여러 형태의 공격 행동을 보이는데 흔히 이제 약자를 괴롭히고요. 예,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른에게는 적대적이고 반항적이며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 상해, 강도, 절도, 사기, 재물손괴, 가출, 학교 성적 저하, 학교 결석, 흡연, 음주, 약물남용, 거짓말, 변명, 반성이나 죄책감 없는 태도, 남 탓하기 이런 문제에 대한 처벌과 비난은 오히려 이제 반항심과 분노를 증가시키고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발생 시기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고요. 품행장애는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하지 않고요. 어린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되다가 결국 심각한 수준으로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행장애의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 정신장애가 없으면 지능이 정상적일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반면에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문제 행동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고 성인기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핵심적인 증상은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공격. 근데 어떤 사람? 좀 약한 사람, 약한 동물, 재물손괴, 사기 또는 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 그 다음에 품행장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나타나는 상당히 흔한 장애 유형으로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비행이 빈번한 경우에는 품행장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내용이 좀 더 많은데 이거는 교실 강의실 강의에서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